이 브랜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보면 오 재밌는데? 라며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들의 가격표를 보면 재미가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신발 다 알고 이 로고, 이 옷도 경험해봤고 최근 패션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디자이너의 의도도 아니까 난 발렌시아가를 어느 정도 알지.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2015년부터 7년간 이 사람이 이끈 발렌시아가만 아시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85년, 비공식적으로는 100년 가까이 된 브랜드의 10분의 1 정도만 알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발렌시아가의 뿌리는 1895년 스페인 북부의 어느 한 작은 항구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브랜드의 창립자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고향이죠. 수도도 아닌 이런 조그만 도시가 부유하지 않은 발렌시아가에게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디자이너의 안목을 기르는데 말이죠. 유럽 국가 중 남쪽에 위치한 스페인의 더운 여름에 북부의 항구는 돈 많은 귀족들이 모이는 휴양지였습니다. 그런 귀족들이 그의 부모님에겐 중요한 손님이었죠. 아버지는 항구에서 유람선까지 귀족들을 운송하는 작은 배의 선장이었고 어머니는 귀족들의 개인 재봉사였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죠. 물론 이런 환경이 좋은 옷을 마음껏 누리는 부잣집 자식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발렌시아가에겐 옷과 장식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남달랐죠. 6살 때 자신의 고양이를 위한 코트를 손수 만들었을 정도니까요. 이러한 흥미가 생업으로 이어져 본의 아니게 재능이 꽃피우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5명의 자식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어머니의 재봉일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당시 나이 고작 11살입니다. 자신의 형편에 보기조차 힘든 비싼 옷들을 다루다 보니 어린 나이에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를 사로잡은 옷들이 모두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까사토레스 후작 부인이었죠. 그녀는 특히 패션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귀족 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리지안 셋업을 입고 있던 그녀에게 엘레강스하다며 11살짜리 꼬마가 그녀의 센스를 칭찬합니다. 그걸 들은 부인은 웃으며 호호호, 리틀보이가 엘레강스에 대해서 아니? 라며 살갑게 물었고 그는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 자신에게 입고 있는 그 옷을 빌려만 준다면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되려 요청을 해버리죠. 작은 유흥거리가 생겼다는 심정으로 옷도 빌려주고 그것과 같은 원단까지 찾아서 보내줍니다. 일주일 뒤 원본 그 이상의 퀄리티의 옷을 가져온 발렌시아가의 재능을 인정하고 전폭적인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후원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웃 동네에 있는 의류 브랜드 견습생으로 들어갑니다. 견습생을 하면서도 부인의 인맥으로 맞춤복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부인의 손녀 결혼식을 위한 드레스를 직접 디자인해 선물했다고 하네요. 견습 과정에서 까사고메즈에서 일하는 재단사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1년 후 그중 실력이 가장 좋은 3명이 세운 테일러샵에 스카웃됩니다. 여전히 견습생의 신분으로 말이죠. 재능도 있겠다 그런 프로들 밑에서 일하니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죠. 프로 재단사 실력을 웃돌게 된 그는 테일러의 신분으로 대형 백화점 드레스메이킹 살롱에 들어갑니다. 막내로 들어가 2년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오르죠. 이 큰 백화점에서의 1인자 자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자재 공급자, 쇼 관리자, 바이어, 고객, 대형 꾸띠르 하우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알게 되었죠. 무엇보다 패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가적인 안목이 생깁니다. 이렇게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1917년 드디어 자신만의 아뜰리에를 엽니다. 이때의 발렌시아가가 지금의 발렌시아가와 같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귀족 왕족들이 주 고객이었던 디자이너 브랜드였습니다. 발렌시아가의 실력과 사업가적 능력을 10분 발휘했음에도 이 예전 발렌시아가는 운이 없었습니다. 제2공화국 선언으로 왕족과 귀족들이 몰락하고 36년도에는 스페인 내전까지 발발하여 발렌시아가는 자신의 첫 번째 브랜드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로 이민을 결정합니다. 사실 그가 가고 싶었던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테일러링의 나라 영국이었죠. 드레스 제작사 노르만 하트넬과 셀프리치 백화점에 지원했는데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안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프랑스 파리였죠. 1937년 7월 7일 동업자이자 동반자 2명과 함께 우리가 아는 발렌시아가를 창립합니다. 이때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의 나이는 42세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타국에서 시작한 브랜드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의 옷들을 보여드리며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재 입고 있는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징적인 옷들로만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스페니쉬 스타일. 아뜰리에를 오픈할 당시 프랑스에는 스페인 출신 디자이너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스페인 스타일 자체가 당시 프랑스 패션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죠. 파리지앙의 시선에선 그가 새롭고 신선한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장식이 많고 과장되고 과시하는 베레포크 스타일이 점점 사라지고 샤넬풍의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스타일이 대세가 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전통과 스페인의 예술을 자신의 옷에 담아냅니다. 스페인의 전통을 잘 모르신다면 구글에 스페인 전통 문화를 검색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플라멩코 댄스입니다. 한때 배우 김태희 씨가 휴대폰 광고에서 췄던 춤이 플라멩코 댄스죠. 이 춤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전통적인 민요와 향토무용, 기타 반주 이 세 가지가 합쳐진 민족 예술입니다. 이 춤을 출 때 입는 의상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동작이 더 돋보이도록 치마에 달린 러플, 주름 장식과 정열적인 원색들을 자신의 이브닝 드레스에 자주 적용시켰습니다. 구글 이미지에서 보였던 투우 사진도 그가 참고했던 스페인을 대표하는 문화입니다. 이것도 플라멩코와 같은 지방에서 행해지던 풍습이 스페인을 대표하는 문화가 된 케이스죠. 관중들 앞에서 빨간 천을 휘두르며 소를 유인하는 저 사람이 바로 쇼의 주인공 투우사입니다. 이때 이 복장은 자신의 목숨을 건 쇼에 돋보이기 위해 소의 이목을 끌기 위해 큰 행사를 위해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바로 마타도르 코스튬이라고 불리는 복장입니다. 화려한 자수 무늬와 트리밍이라고 하는 가장자리에 치렁치렁하게 달린 장식이 특징입니다. 발렌시아가는 이 화려한 장식들을 활용해 옷을 디자인했습니다. 이렇게 잘 알려진 스페인의 전통도 옷에 활용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로컬 컬처와 포크 컬처도 드문드문 활용했죠. 마지막은 스페인 예술인데요. 발렌시아가는 좋아하는 화가의 그림에 나온 옷들을 자신의 취향을 반영해 실체화시키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림에 나온 옷들은 당시보다 100년 전에 나온 옷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옷들을 처음 접한 프랑스인들에겐 낯설고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몇 년간 그를 디자이너 발렌시아가가 아닌 스페인 디자이너라고 불렀습니다. 실용적인 럭셔리. 파리에서 거주했던 발렌시아가도 2차 세계대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영향을 덜 받은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의 출신 때문인데요. 스페인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의 중립국이었습니다. 스페인 국적을 앞세워 미국을 오가며 자유로이 디자이너 일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이 전쟁이 발렌시아가의 스타일에도 영향을 줍니다. 바로 모든 스타일에 활동성을 더하는 것이죠. 이때의 디자인과 크로키들을 보면 여성의 활동성을 강조한 샤넬의 영향을 받은 듯 합니다. 하지만 색상과 작은 디테일에서 스페인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담아서 디자인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카톨릭 의복의 디테일을 그의 디자인에 참고합니다. 그는 블랙 화이트 위주의 단순하고 미니멀한 실루엣을 또 다른 아름다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옷과 카톨릭 신부와 수녀의 의복을 비교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반면에 종교 행사에서 입는 제의복에서의 화려한 무늬로 드레스를 제작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브랜드들이 밀리터리 의류의 디테일을 참고하듯 그에게 종교 의복 또한 참고할 만한 좋은 소재였습니다. 형태미. 1950년대부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실루엣의 옷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몸매를 드러내는 옷이 아닌 옷 자체가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그런 옷들이었죠. 원형, 구형, 곡선 등 형태가 과장된 대신 표면적인 장식을 최대한 배제한 옷들이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종이에 그리기는 쉬워도 실제로 옷으로 만들려면 매우 정교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입는 사람의 자세와 상관없이 형태가 유지되고 그 형태가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이런 과장된 형태의 옷들은 움직임에 제약이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의 옷은 이러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내부에 딱딱한 구조물 없이 원단 자체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잘 원단과 그의 설계 능력이 시너지를 낸 것입니다. 어떠한 옷이라도 입기 편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담기기도 했죠. 이런 옷을 내기 시작한 1950년도와 1960년도가 발렌시아가의 기술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가졌음에도 발렌시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읽진 못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예술에 가까운 오뜨쿠띠로에서 레디투웨어, 즉 기성복으로 패션 사업이 변하고 있었죠. 화려하고 장인의 정교함을 강조한 디자인이 구시대 유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치관으로 이런 패션을 인정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 패션계를 은퇴하죠. 그가 있던 발렌시아가는 유럽에서 인정받는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일 중독의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단순히 스케치만 하고 제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대부분의 디자이너와는 달랐죠. 생전 93개의 컬렉션을 진행하며 컬렉션마다 적어도 한 착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신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옷을 내는 브랜드였는데 지금의 발렌시아가는 왜 그런 거야?